야, 네가 돈 버는 기계지 별거야? 우리 엄마 칠순인데 친척들 20명 비즈니스석은 당연히 며느리인 네가 써야 하지. 월급 350만 원인 남편이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며 내뱉은 폭언이었습니다. 10년간 시댁에 걸어다니는 현금 지급기 노릇을 해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요. 그래, 당신들이 원한다면 최고급으로 준비해주지. 하지만 당신들의 목적지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차가운 공항 바닥일 겁니다. 10년의 호의를 짓밟은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을 단 하루 만에 파멸로 몰아넣은 통쾌한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게 참 묘하죠. 평소엔 강물처럼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 둑이 터지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곤 하니까요. 저와 제 남편 민석은 올해로 결혼 10년 차입니다. 남들 보기엔 참 평범하고 화목한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과 작게 시작한 사업이 운 좋게 잘 풀려 제법 넉넉한 수입을 올리는 저.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게 없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속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고 시댁은 남편의 월급 350만 원이 온 가족의 유일한 희망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랑 하나만 믿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남편 몸만 들어오게 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그러셨죠. 네가 능력이 있으니 남편 기 살려주며 살아라.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고.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돈으로 상처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시어머니 용돈이며 명절 보너스며 심지어는 시누이들 결혼 자금까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소리 없이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제 돈이 우리 가족의 돈이라 생각했고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베푸는 것이 반복되니 그것은 곧 권리가 되었고 저의 희생은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3년 전 저희 친정아버지의 팔순 잔치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조촐하지만 품격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해?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한 끼 먹자. 라며 제 지갑까지 단속하려 들더군요. 결국 제 돈으로 조용히 치렀지만 남편은 그날 잔치 내내 인상을 쓰며 음식이 너무 비싸다, 기름값이 아깝다는 소리를 해대서 제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본인의 식구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가 감기 기운만 있어도 제일 좋은 영양제를 사다 바치고 시누이들이 명품 가방 갖고 싶다고 흘리는 소리만 해도 제 눈치를 보며 당신 안 쓰는 가방 하나 주면 안 되냐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의 칠순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나는 남들처럼 호텔에서 잔치하는 건 싫다. 온 가족이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와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지 않겠냐며 은근히 압박을 주셨죠. 처음엔 그냥 남편 월급 수준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 앞에 내민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번에 우리 어머니 칠순 여행 명단이야. 남편이 내민 종이에는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시누이색과 그들의 남편, 아이들, 그리고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시댁 고모와 삼촌들까지 총 2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명이라니요? 이건 가족여행이 아니라 단체 패키지 투어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다 뭐야? 20명이라니 이걸 다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고? 제 물음에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니가 이번에 크게 한턱 내고 싶으시대.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벌써 동네방네 소문 다 내셨어. 비행기 값만 당신이 좀 부담해줘. 숙소랑 식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남편의 월급 350만 원. 그 돈으로 20명의 숙박비와 식비를 감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그 말은 숙소며 식비며 모든 뒷감당을 제가 하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비행기 값만 해도 20명이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친정아버지 팔순 때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아깝다던 사람이 지금 시댁 친척들 20명 비행기 값을 나더러 내라고? 제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야. 칠순 때 이거 하나 못 해드려? 당신 통장에 있는 돈, 그거 다 우리 같이 고생해서 번 돈 아니야? 왜 자꾸 내 돈 따져? 우리 같이 고생해서 번 돈이라는 대목에서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사업체가 자리를 잡기까지 남편이 보탠 건커녕 오히려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본인 월급 아까워하며 뒷걸음질 치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군요. 애미야, 내가 친척들한테 내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비행기도 제일 좋은 거로 끊어준다고 했으니 실망시키지 마라. 알겠지?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배려와 인내가 그 순간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현금 지급기였구나. 내가 웃으며 참아주니 나를 만만하게 본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화려하게 준비해 주겠노라고요. 하지만 그 끝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아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여보. 어머니 칠순인데 내가 그 정도 못하겠어? 비행기 표부터 호텔까지 내가 제일 최고급으로 예약할게. 당신은 어머니랑 친척들한테 큰 소리 뻥뻥 쳐도 돼. 남편은 제 대답에 신이 나서 저를 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라며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미소 뒤에 제가 어떤 칼을 갈고 있었는지 말이죠. 골물대로 골마 터진 10년의 서름이 비로소 잔혹한 복수의 계획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표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그날 밤부터 시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집안에 경사라도 난 것처럼 매일같이 전화벨이 울려댔죠. 남편은 퇴근길에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었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도 가고 싶어 하는데 끼워줘도 되지? 라며 명단을 야금야금 늘려갔습니다. 결국 이번 주말에 아예 시댁에 모여서
정식으로 여행 선포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토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엔 거들떠도 안 보던 제 옷장을 뒤적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오늘 옷 좀 신경 써서 입어. 친척들 다 모이는데 우리 마누라가 제일 빛나야 내면이 서지 않겠어? 본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화려한 장식품으로서 제가 반짝거리길 바라는 그 속내가 너무 투명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순히 남편의 바람대로 아주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에 알이 굵은 진주 목목걸이를 걸쳤습니다. 오늘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관대하고 재력이 넘치는 며느리여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떨어질 절벽이 더 깊고 아득할 테니까요. 시댁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갈비 냄새와 함께 시끌벅적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며 소리치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집안 복덩이 왔느냐? 자자, 다들 주목해라. 이번 내 칠순 여행, 우리 둘째 며느리가 통 크게 쏘기로 했다. 비행기 표부터 호텔까지 싹 다 최고급으로 말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을 가득 채운 친척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둘째니가 최고야. 민석이는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어. 라는 찬양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 칭찬 뒤에 가려진 날카로운 욕망들은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에구 언니, 이번에 비행기는 무조건 국적기 타는 거지?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저가 항공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이왕 쏘는 거 비즈니스석이면 더 좋고. 셋째 아가씨가 상추쌈을 입에 밀어넣으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고모님이 맞장구를 치며 한술 더 뜨시더군요. 비즈니스석이 뭐냐, 이왕이면 1등석도 한번 알아봐야지. 우리 조카 며느리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데 그 정도가 대수겠어? 그리고 호텔은 꼭 수영장 딸린 5성급으로 예약해다오.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들 돈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요구사항은 무슨 1등석 VIP 고객이라도 된 듯 당당하더군요. 1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돈 한 푼 아쉽다며 제 혼수가전 모델명까지 간섭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지갑을 마치 자기네 공용 지갑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생긋 웃었습니다. 네, 그럼요. 고모님 아가씨. 어머니 칠순인데 제가 소홀히 하겠어요? 비행기는 물론이고 호텔도 최고급으로 준비할게요. 이번 여행 테마는 돈 걱정 없는 황제 여행이니까 다들 그날만 기다리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민석의 어깨는 천장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들으셨죠? 제 와이프가 이 정도입니다. 라며 술을 따르는 남편의 모습은 마치 자기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생색을 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기고만장한 태도에 취한 것인지 옆에 있던 삼촌 한 분은 술 기운에 이런 소리를 내뱉으시더군요. 근데 민서가 너희 장인어른 팔순 때는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치웠다더니 며느리가 확실히 우리 집안 사람 다 됐네.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지. 그래야 복을 받는 법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3년 전 제 아버지가 사위 부담 줄까봐 팔순이 뭐 대수냐, 가족끼리 집에서 된장찌개나 먹자며 인자하게 웃으시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고귀한 배려를 이 인간들은 무능함과 차별로 치부하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고모님이랑 아가씨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려면
정말 대단한 여행이 되겠어. 당신 이번에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영웅 대접 좀 받겠는데? 내가 아주 빵빵하게 예약해 줄 테니까 걱정 마.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남편을 보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와,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야. 당신 진짜 멋지다.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해주자. 당신도 봤지? 우리 어머니랑 친척들 입이 귀에 걸린 거.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어머니는 동네에서 어깨 펴고 다니시고 나도 집안에서 체면이 서잖아.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데 그 돈 좀 쓰는 게 대수야? 남편의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저와 제 친정 식구들의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허영심과 시댁 식구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만이 그의 가족 사랑이었죠. 저는 핸들을 잡고 흥얼거리는 남편의 옆 얼굴을 보며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가족을 위한 일인데 내가 아까워하면 안 되지. 내일 당장 비행기표 20장 예약할게. 당신은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여권 사본이나 빨리 보내달라고 해. 오케이. 바로 연락할게. 아, 진짜 오늘 기분 최고다. 남편은 차가 정차하기가 무섭게 시댁 단톡방에 소식을 퍼날랐습니다. 며느리가 비즈니스석 전원 확정했답니다. 호텔은 전 객실 오션뷰 5성급으로 갑니다. 남편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소식들의 단톡방은 찬양의 이모티콘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홀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해 남편이 건네준 20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아주버님네 식구들, 시누이 셋과 그 아이들, 그리고 고모님과 삼촌까지. 비즈니스석 20석. 결제 금액이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숫자가 모니터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왜냐고요? 어차피 이 돈은 다시 저에게 돌아올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항공권 취소 규정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발 24시간 전 취소 시 수수료 제외 전액 환불. 저는 그 문구를 확인하며 어둠 속에서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꿈꾸는 그 화려한 황제 여행의 끝이 차가운 공항 바닥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친척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비행기 안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따로 두둑이 챙겨줄 거다라며 제가 하지도 않은 약속까지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탐욕의 대화들을 지켜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들의 추락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숨막히게 했던 그 가스라이팅과 무시, 그리고 제 부모님까지 깎아내리던 그 오만함,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준비 잘하세요. 제가 평생 뼈에 사무칠 정도로 잊지 못할 최고의 칠순 여행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이지 그들에게는 평생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잔혹하고도 처절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남편의 태도는 정말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던 신용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제가 본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도 되는 양굴더군요. 집안에서의 권력 서열이 완전히 바뀐 듯한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골프웨어 좀 새로 싹 맞춰야겠어. 친척들 다 모이는데 매일 입던 거 입고 갈 수는 없잖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 안부 대신
자신의 거치레를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본인의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브랜드 골프복을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말이죠. 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우다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거로 풀세트 맞춰. 신발이랑 골프백까지 싹 다 새로 사. 제 대답에 남편은 신이 나서 제 어깨를 주물러대며 아양을 떨더군요. 역시 우리 마누라 통이 크다니까. 아,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친척들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오게 하기 좀 그렇다고. 당신이 이번에 현금으로 봉투 좀 준비하면 안 될까? 어른들 한 분당 100만 원씩만 돌려도 당신 이름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어. 우리 문중에서 당신이 최고의 며느리라고 칭송받을 텐데 말이야. 어른 한 분당 100만 원. 20명 중 아이들을 제외하고 어른들만 추려도 10명은 훌쩍 넘는데 앉은 자리에서 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월급 350만 원 받는 남편에게 1,000만 원은 석 달치가 넘는 피 같은 돈일 텐데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무슨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1,000만 원? 여보, 비행기 표랑 호텔비만 해도 벌써 수천이야. 거기다 용돈까지 그렇게 돌리면 이번 여행에만 억소리 나겠는데? 아무리 내가 사업한다지만 이건 좀 과하지 않아? 제가 살짝 미끼를 던지며 반응을 살피자 남편의 표정이 금세 험악해졌습니다. 야, 당신 진짜 치사하게 굴래? 당신 그 사업장 한 달 수익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어머니 평생 한 번 있는 칠순 잔치야. 이럴 때 돈 안 쓰면 언제 써? 당신 친정 오빠들 사업 어려울 때 당신이 뒤로 돈 빼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식구들한테 쓰는 건 아깝고 친정은 괜찮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저희 오빠들은 자수성가해서 저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고 있고 제가 돈을 보태준 적은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죠. 남편은 제가 친정에 돈을 쓴다는 잊지도 않은 프레임을 씌워 저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책감을 이용해 시댁에 돈을 쏟게 만드는 아주 비겁한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낼게. 용돈 봉투까지 내가 싹 다 준비할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제가 고분고분하게 나오자 남편은 다시 금세 표정을 바꾸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역겨운지 저는 속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무례함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셋째 아가씨는 매일같이 저에게 명품 브랜드의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면세점에서 이거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나 친구들한테 우리 언니가 칠순 기념으로 사준다고 자랑 다 해놨단 말이야. 언니, 우리 애들 수영복도 명품으로 맞췄는데 언니가 이번에 가서 애들 용돈 좀 두둑이 줘요. 알겠죠? 염치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에 응, 아가씨. 가서 예쁜 거 다 사줄게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제가 다정하게 답을 보낼수록 시댁 단톡방의 분위기는 축제 그 자체였죠. 우리 집안에 하늘이 내린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축제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소중한 물건들부터 옮겼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고가의 폐물들, 제가 직접 벌어 산 시계와 가방들, 그리고 사업 관련 중요 서류들을 하나둘씩 친정으로 날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안 쓰는 물건들 좀 정리해서 창고에 맡기려 한다고 핑계를 댔죠. 남편은 본인의 새로운 골프복과 여행 준비에 정신이 팔려 제가 무슨 짐을 빼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 정리였습니다. 남편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을 제외하고 제 개인 자산과 사업 자금을 완전히 분리해 남편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마쳤습니다. 10년간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착취, 그리고 남편의 폭언까지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소장을 작성했죠. 여행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그 비행기 표 확실하게 다 끊긴 거 맞지? 민석이 고모가 하도 불안해해서 말이다. 혹시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노인네의 촉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는 짓이 너무 무리라는 걸 내심 알고 있었던 건지 시어머니는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약 확인증 단톡방에 다 보내드렸잖아요. 1등석 못지않은 비즈니스석으로 다 준비했어요. 공항 오실 때 제일 고운 옷 입고 오세요. 제가 사진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친척들 앞에서 내 덕분에 어깨 좀 펴보마.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기가 가시고 나니 차갑고 서늘한 복수심만 남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행 전날까지도 거드름을 피우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네, 삼촌. 내일 공항으로 바로 오세요. 우리 집사람이 비즈니스석으로 다 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호텔 가면 용돈도 챙겨드릴게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하던 그 체면이 가장 비참하게 뭉개질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요. 드디어 여행 당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난리를 피웠습니다. 새로 산 최고급 골프웨어를 챙겨 입고 제 명품 시계까지 손목에 찬 채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더군요. 여보, 당신은 왜 아직도 누워 있어? 어서 챙겨서 공항 가야지.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눈도 뜨지 않고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당신 먼저 가서 어머니랑 친척들 좀 챙기고 있어. 나 어제 사업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새벽까지 일하느라 너무 피곤하네. 1시간만 더 자고 바로 뒤따라갈게. 어차피 비행기 표는 다 내 명의로 결제된 거라 당신들이 먼저 체크인하고 있으면 돼. 남편은 잠시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하긴 당신이 이번 여행비 버느라 고생이 많았지. 그럼 1시간만 딱 더 자고 빨리 와야 해. 늦으면 절대 안 돼. 라며 제 이마에 가식적인 키스를 남기고는 위풍당당하게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남편의 차 소리까지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제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예약 조회 화면에 뜬 시댁 식구 20명의 명단. 저는 주저없이 전체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환불 금액은 내일 중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환불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시댁 단톡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여보, 그리고 친척분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는 이제 제 진짜 가족을 챙기러 갑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제 전화 기다리지 마세요. 받을 일 없을 테니까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껐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제 진짜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시댁 식구들의 들뜬 목소리와 곧 닥쳐올 아비규환의 현장을 상상하며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은 이른 새벽부터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단연 시선을 강탈하는 무리가 있었죠.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필두로 한 20명의 대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준 명품 시계를 수시로 만지작거리며 비즈니스석 전용 카운터 줄에 맨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골프웨어는 또 어찌나 번쩍거리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쳐다보더군요. 시어머니는 꽃무늬 양장의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이미 비행기를 타기도 전부터 온 동네방네 자랑 전화를 돌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 저 지금 공항이에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비즈니스석으로 다 끊어줘서 이제 곧 떠나요. 갔다 와서 선물 한 보따리 챙겨갈게요. 시어머니는 계모임 친구들에게도 자랑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고모님과 시누이들은 입이 귀에 걸려 역시 우리 둘째니가 최고다, 복덩이 며느리다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선문으로 입장하는 귀족들처럼 위풍당당하게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왔고 남편은 거만한 태도로 일가 친척 20명의 여권을 한데 모아 카운터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체크인 좀 해주세요. 예약 번호는 따로 모르겠고 여기 대표 예약자 이름이 제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석 20명 단체 예약입니다. 남편은 평소 모든 실무를 제가 처리했기에 예약 번호 한 줄 물어보지 않고 이름만 대면 다 될 거라 믿고 있었던 거죠.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여권 뭉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초, 20초,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의 미소가 미묘하게 굳어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말씀하신 대표 예약자 성함으로 조회되는 유효한 예약건이 없습니다. 혹시 예약 확인서나 모바일 탑승권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제까지 예약 확인 다 된 건데 다시 잘 좀 봐요. 와이프 이름으로 20명이라니까요.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와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전체 명단을 대조해 보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고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고객님, 명단 조회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약은 오늘 새벽 5시경에 전원 예약 취소 처리가 되셨네요. 현재로서는 탑승 가능한 항공권이 전혀 없으십니다. 뭐라고요? 취소라니. 누가요? 누가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카운터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여행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직원은 난감한 듯 대답했습니다. 결제하신 카드 소유주께서 직접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원 취소 요청을 하셨습니다. 환불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 현재 이 여권들로는 발권이 불가능하십니다. 순간 공항 카운터 앞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선글라스가 코끝까지 툭 하고 떨어졌고 시누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음성뿐이었죠. 남편은 그제야 시댁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는 이제 제 진짜 가족을 챙기러 갑니다. 아, 그리고 공항에서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받을 일 없을 테니까요. 이 독한 여자가 진짜 사고를 쳤네. 당신 미쳤어. 남편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에 시어머니가 달려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야, 민서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취소를 했다니, 그게 말이 돼? 당장 전화해서 다시 결제하라고 해. 친척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 내체면 어떡할 거야. 하지만 전화는 연결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1분 간격으로, 아니 30초 간격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당장 안 받으면 가만 안 둬. 제발 결제만 해줘. 응? 내가 다 잘못했어. 메시지의 내용은 분노에서 협박으로, 다시 처절한 애원으로 시시각각 바뀌어 갔습니다. 그 시각 저는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거실 안에는 은은한 보이차 향기가 가득했죠. 그래, 잘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짐은 방에 다 옮겨놨으니 걱정 말고 좀 쉬어라. 저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며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진동마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소리처럼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슬쩍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 숫자가 어느새 99를 넘어가고 있더군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누이들, 심지어 고모님까지 저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표는 없고 20명의 시댁 식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애워싸고 빗발치는 항의를 쏟아내고 있었겠죠. 특히나 이번 여행을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왔던 고모님과 삼촌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다 해줄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쳐놨으니 이제는 얼굴을 들 힘조차 없었겠죠. 저는 친정에서 아빠가 타주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꼈으면 다 같이 살 수 있다며? 이제 그 텅 빈 공항 바닥에서 아껴 쓰면서 오순도순 잘 살아봐.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가족애로 똘똘 뭉쳐서 말이야. 남편의 99통의 부재중 전화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탐욕이 드디어 제 삶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천공항 카운터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 가족의 화목과 어른에 대한 도리를 그토록 강조하며 저를 치켜세우던 시댁 식구들의 가식적인 가면이 예약 취소라는 단어 한마디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죠. 20명의 친척이 내뱉는 고성과 탄식은 공항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다시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한 건 평소 저를 걸어다니는 ATM 정도로 여기며 온갖 염치 없는 요구를 해대던 셋째 아가씨였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이번 여행 가려고 직장에 연차까지 내고 동료들한테 언니가 비즈니스석 끊어줬다고 자랑 다 하고 왔단 말이야. 지금 당장 언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해. 나 이대로는 창피해서 절대 집에 못 가. 셋째 아가씨의 날카로운 고함에 남편은 얼굴에 식은 땀을 닦아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더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일가 친척 어른들에게 능력 있는 며느리 둔 덕에 상팔자 된 어머니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거든요. 특히나 이번 여행에 모신 남편의 고모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서가, 민서가, 형님 표정 좀 봐라. 지금 얼굴이 흑빛이시다. 야, 이 독한 것. 그 며느리년이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그동안 지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시어머니가 전전긍긍하며 남편의 고모님 눈치를 살필 때 드디어 집안의 최고 어른인 고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은 이번 여행을 위해 평소 아끼던 보석까지 꺼내 차고 오신 분이었죠. 고모님의 시선은 매서웠고 입에서 나온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니, 올케. 대체 집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사달이 나게 만들어? 며느리가 비행기 표를 다 끊었다고 해서 우리도 큰맘 먹고 시간 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공항 카운터에서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올케가 평소에 며느리를 어떻게 들볶았으면 애가 이런 독한 짓을 해? 우리 문중 망신 올케가 다 시키네. 형님, 그게 아니고요. 전현이 원래 저렇게 되바라진 년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고모님의 호통에 찍소리도 못하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평소 저에게 기세등등하던 그 시어머니가 고모님 한마디에 벌벌 떠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겠죠. 옆에 있던 삼촌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민서가, 너 우리한테 사기친 거냐? 비즈니스석이라더니 이게 뭐야? 짐 다 싸들고 공항까지 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도 정도가 있지. 내 아내 하나 단속 못해서 이 난리를 피워? 친척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며 카운터 직원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20명분의 티켓을 현장에서 결제하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했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당장 구할 수 있는 좌석 자체가 없었죠. 남편의 월급 350만 원으로는 그들의 공항 리무진 버스비나 겨우 낼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운 소란 끝에 그들은 짐을 다시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개선장군 같았던 무리가 나올 때는 폐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공항 밖 버스 승강장에서 그들은 또 한 번 격돌했습니다. 나는 못 가. 이대로 집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해외여행 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이 무거운 짐 들고 다시 동네로 기어 들어가라고. 셋째 아가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자 이번엔 아주버님이 남편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야, 민서가. 네가 평소에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재수씨가 이 지경까지 만들게 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며.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온 집안 일가 친척 앞에서 개망신을 시키냐?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에게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지금 당장 공항으로 안 오면 나 진짜 당신이랑 끝이야. 어른들 망신시킨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이래? 당장 결제해. 하지만 저는 그 시각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집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시댁의 독설과 비난에 절여졌던 제 영혼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잠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99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쏟아지는 비난 섞인 메시지들. 저는 그중 남편이 보낸 마지막 협박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나랑 끝이라고? 응, 그 소리 들으려고 이 판을 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아주 짧고 명확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아꼈으면 다 같이 살 수 있다며?
비행기 값 아꼈으니까 그 돈으로 공항 식당에서 칠순 잔치라도 잘 해드려. 난 이제 당신 아내 안 할 거니까 앞으론 당신 월급 350으로 시댁 식구들 평생 효도하면서 살아. 내 집 도어락 비번은 이미 바꿨으니까 짐은 나중에 택배로 보낼게. 아, 당신 손목에 찬 내 시계도 돌려주는 거 잊지 말고. 이 메시지를 전송하고 저는 다시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마 그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남편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거품을 물었을 겁니다. 공항에서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그들은 결국 시댁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고모님은 시어머니에게 옳게 창피해서 내 다시는 이 집에 발 안 들릴라네. 조카 며느리가 저렇게 나올 정도면 올케랑 민석이가 오죽했겠어? 라며 삿대질을 해댔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흉을 보며 우라통을 터뜨리다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달려와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모님은 차갑게 쏘아붙이며 짐을 챙겨 떠나버리셨고 남은 친척들도 차비나 내놓으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가족에는 돈줄이 끊기는 순간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텅 빈 눈으로 시댁 거실 구석에 앉아 제가 비번을 바꾼 도어락 생각에 머리를 쥐어뜯었겠죠. 10년간 그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제 희생과 재력이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친정집 마당에 핀 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골문 상처는 터뜨려야 낫는 법이죠. 10년의 서름이 터진 자리에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 수 있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지금 지옥이겠지만 저는 이제야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벌어진 대참사 이후 저는 휴대폰을 꺼둔 채 친정집 마당에서 아빠와 함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대문 밖에서부터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누군가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와.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나와. 담벼락을 넘어오는 그 익숙하고도 천박한 목소리. 바로 제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평소 점잖은 척, 체면 차리는 척하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가고 마치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만 남았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차잔을 내려놓았고 거실에 계시던 저희 오빠 둘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남편의 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하게 입고 나갔던 그 비싼 브랜드 골프웨어는 땀과 먼지에 절어 엉망이었고 제 명품 시계를 찬 손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진짜 미친 거야? 지금 공항에 친척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우리 어머니 쓰러지셔서 병원 실려가시게 생겼다고.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 기세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저희 오빠들이 앞을 막아서자마자 툭 끊기고 말았죠. 체격 좋고 건장한 제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석아, 네가 지금 우리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냐? 큰오빠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남편은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이성을 이겼는지 다시 악을 쓰더군요. 형님들이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사달이 납니까? 20명 비행기 표를 당일 새벽에 취소하는 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에요? 덕분에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났다고요.
그 말에 작은 오빠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손목을 획 낚아챘습니다. 야, 이거 내 동생이 사준 시계 아니냐? 제 마누라 귀한 줄은 모르고 마누라가 번 돈으로 일가 친척 20명 생색낼 줄만 아는 놈이 어디서 감히 교육 운운해? 네가 350 벌어서 그 20명 비행기 표 끊어줄 능력은 되고.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렸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에 돈이 내 돈이 어딨습니까?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 뻔뻔한 대답을 듣고 천천히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내뱉었습니다. 도리? 당신이 말하는 도리가 뭐야? 우리 아빠 팔순 때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아깝다며 인상 쓰던 당신이 당신 고모의 삼촌들까지 내 돈으로 호강시켜주는 게 도리야? 아니, 당신은 도리를 말할 자격이 없어. 당신은 그냥 내 돈에 기생해서 재력가 행세하고 싶었던 사기꾼일 뿐이야. 뭐? 사기꾼? 야, 너 말 다 했어? 남편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 큰오빠가 남편의 어깨를 꽉 눌러 앉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리다시피 주저앉았죠. 민서가 잘 들어. 내 동생이 지난 10년 동안 너희 집구석에 쏟아부은 돈, 우리가 다 장부로 적어놨다. 생활비부터 시누이들 결혼 자금, 시어머니 용돈까지. 그거 다 합치면 네가 평생 벌어도 못 갚아. 근데 뭐 비행기표 취소했다고 미쳐? 아니, 진짜 미친 건 10년 동안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산 너랑 내 식구들이지. 남편은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근데 지금 당장 가서 결제해줘. 친척들이 지금 시댁 거실에 모여서 나 죽이겠다고 난리란 말이야. 고모님이 나랑 우리 어머니 사람 취급도 안 하신단 말이야. 제발, 응?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여보. 조금 전까지 악을 쓰던 남편은 이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체면이 깎이는 것보다 시댁 어른들에게 당할 후폭풍이 더 무서웠던 거겠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손목에 찬 그 시계부터 내놔. 그리고 당신 몸만 나가서 산 우리 집 도어락 비번. 내가 아까 바꿨다고 했지? 거기 당신 짐들 다 복도에 내놨으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 그리고 이건 보너스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당신이 그동안 내 사업 자금 빼돌려서 시댁에 갖다 바친 내역, 포건한 녹취록. 다 들어있어. 이제 법원에서 보자고. 당신 그 잘난 350만 원 월급으로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며 어떻게 사나 내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볼게. 남편은 이혼 소장이라는 말에 넋이 나간 듯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거겠죠. 자신이 걷어찬 건 단순한 비행기 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탱해주던 기둥이었다는 사실을요.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거야. 응? 남편의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지만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남편을 양옆에서 붙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대문 밖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남편의 뒤로 큰오빠가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번에 오면 그땐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보게 될 거니까. 쾅!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10년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댁은 지금쯤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친척들의 비난과 고모님의 서슬퍼런 호통으로 지옥 불바다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해진 마당에서 아빠가 새로 타주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친정 대문 밖으로 쫓겨난 남편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죠. 전원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건 남편의 메시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그리고 그날 공항에서 망신을 당한 일가 친척들의 원망 섞인 문자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사람이냐? 감히 시어미 칠순 잔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장 내 눈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안 그러면 내가 내 사업장 가서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 집안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을 때는 우리 집 복덩이라며 치켜세우더니 이제 자기들 뜻대로 돈이 움직이지 않으니 본색을 드러내는 그 천박함이 참으로 가관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 사업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서부터 낯익은 그림자가 서성이는 게 보이더군요.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어제의 소동 때문인지 몰골은 더 말이 아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못한 까칠한 얼굴에 어제 입었던 그 골프웨어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죠. 여보, 당신 이제 오면 어떡해? 내가 여기서 밤새 기다린 거 알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제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여긴 내 일터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손 떼. 제 서늘한 말투에 남편은 다시 울먹이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지금 우리 고모님이랑 삼촌들이 난리도 아니야. 여행 취소된 거 보상해내라고. 안 그러면 나랑 우리 어머니 다시는 안 본다고 난리라고. 당신 돈 많잖아. 제발 그분들한테 위로금이라도 좀 보내줘. 응?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허영의 대가를 왜 여전히 제 지갑으로 메우려 드는 걸까요? 남편은 지금 제 마음이 상한 것보다 자신의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진 게 더 무서웠던 겁니다. 민서가 잘 들어. 그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주든 절을 하든 그건 내 몫이야. 내 월급 350으로 쪼개서 갚든지 네가 차고 있는 그 시계 팔아서 주든지 마음대로 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이래? 남편이 다시 악을 쓰려던 찰나 제가 미리 부른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끌려나가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저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민서가 너희 어머니한테 전해드려. 우리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예의 없게 굴면 그땐 내가 정말 참지 않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제 번호가 안 되니 저희 친정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딸아, 방금 너희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귀가 다 먹먹하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노인네가 뭐라고 했어? 욕이라도 했어?
말도 마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험이 뒤통수를 치냐부터 시작해서 근본 없는 집안 어쩌고까지 아주 점입가경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통쾌하게 웃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그랬단다. 아니 사부인. 우리 딸이 근본이 없어서 당신 아들놈 그동안 먹여 살리고 당신 용돈까지 챙겨준 줄 아나 보네. 우리 딸이 베풀 때는 고마운 줄 모르더니 이제 돈줄 끊기니 눈에 뵈는 게 없으신가 봐요? 우리 집안 근본 걱정 말고 당신 아들놈 그 기생충 같은 버릇부터 고치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전화해서 수준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하고 끊어버렸어. 평소 조용하고 인자하시던 저희 엄마가 그렇게 일침을 가하셨다는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시댁에서 당한 서름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저 딸의 가정이 깨질까봐 꾹 참고 계셨던 것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그 이후로는 감히 저희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단톡방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돈으로 엮여있던 가짜 가족의 민낯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소문이 날까봐 쩔쩔매며 밤낮 술만 퍼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급여 압류와 재산 분할 소송을 서둘렀습니다. 그가 그동안 제 사업 자금에서 야금야금 빼돌려 시댁에 상납한 돈들,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99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뒤에 남겨진 남편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는 처절하다 못해 비굴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당당하고 자상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체면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한 남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겠노라고.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독설이 담긴 메시지들이 휴대폰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을 뒤로 한 채 평소보다 더 정갈한 차림으로 제 사업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골문 상처를 도려내기로 한 이상 이제 저에게 남은 건 흔들림 없는 단호함 뿐이었죠. 오전 11시쯤 되었을까요?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와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버티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맨발로 뛰어내려가 모셔왔겠지만 저는 아주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회의실로 모셔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부리던 기세는 어디 가고 눈가에는 억지로 짜낸 듯한 눈물 자국까지 맺혀 있더군요. 애미야, 내가 이렇게 직접 왔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제가 앉기도 전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식적인 눈물의 온도가 너무나도 역겨워 저는 차갑게 손을 빼냈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남아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공항 식당에서 칠순 잔치는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제 뼈 있는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애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민석이 고모 삼촌들 앞에서 내 자식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욕심을 좀 부렸어. 민석이도 지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울기만 한다. 우리 식구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봐주면요? 봐주면 그 다음엔 또 어떤 걸 요구하시려고요? 전세금?
아니면 아가씨들 명품 가방? 제 냉소적인 반응에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척하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더군요. 애미야, 다른 건 몰라도 그 고모님이랑 친척들, 그 사람들 입은 막아야 하지 않겠니? 민석이 고모가 우리 민석이랑 나를 아주 사기꾼 취급하며 매장하려 하신다. 네가 결제 취소한 그 비행기 값만큼만, 아니 그 절반만이라도 위로금으로 좀 내놓으렴. 그래야 우리 민석이 직장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겠어? 결국 사과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지갑을 열어 본인들의 실추된 체면을 보상받으려는 그 탐욕스러운 본질.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드님이 지난 3년간 제 사업 자금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내역이에요. 어머니가 매달 받으신 그 특별 용돈, 그리고 아가씨들이 명품 사입던 그 돈. 민석 씨가 제 법인 카드를 도용하고 장부를 조작해서 만든 돈들이라고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민석이가 그럴 리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 참 부지런하더라고요. 제 돈으로 어머니 용돈만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보태줬더군요. 여기 사진이랑 블랙박스 영상 다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시어머니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요. 횡령의 배임, 그리고 이혼 소장까지. 제가 가진 모든 증거 다 제출할 겁니다. 고모님께는 이미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비행기 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머니 아들이 제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다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민석이 좀 살려줘.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질 뿐이었죠. 저는 다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을 가족이라 믿으며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기만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건 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끝없는 탐욕이었다는 것을요. 시댁은 이제 정말 지옥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은 외도와 횡령으로 파멸 직전이고 시어머니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고개도 못 드는 수치가 되었으니까요. 남편에게서 다시 99통이 넘는 전화가 오겠지만 저는 이제 그 진동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도려낸 자리는 쓰라렸지만 비로소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회의실에 남은 건 차가운 공기와 그들이 버리고 간 추악한 욕심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후 시댁이라는 성벽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모님을 포함한 일가 친척들에게 보낸 서류들은 그들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들을 기만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한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체면은 동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모님은 문중 어른들을 소집해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다루셨죠. 시어머니는 평생 잘난 아들과 며느리 둔 덕에 호강하는 집안으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며느리 돈으로 생색내다 들통난 가짜 부자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옳게. 내 평생 이런 수치는 처음이네. 조카 며느리가 저렇게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민석이 그놈이 제 마누라 등골 빼먹으면서 뒤로는 딴짓까지 했다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구석이야? 고모님의 불호령은 전화기 너머로도 쩌렁쩌렁 울렸고 시어머니는 이제 시장 통조차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었습니다. 시장에만 가면 상인들이 아유, 비행기표 사건 그 집 아니야? 라며 수군거리는 환청이 들린다며 집안에서 커튼을 꽁꽁 닫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무산되면서 입은 금전적, 심리적 손해를 주인공인 저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 친척들이 화살을 남편 민석 씨와 시어머니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민석아, 네가 우리한테 비행기 값 냈다고 큰 소리 쳤잖아. 우리 그거 믿고 선물 산다고 개까지 깼는데 이 손에 다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사기친 거니까 위로금이라도 내놔. 셋째 아가씨를 포함한 시누이들과 일가 친척들은 매일같이 시댁으로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돈으로만 맺어져 있던 그들의 가짜 가족에는 단 한 번의 금전적 이득이 사라지자마자 추악한 탐욕의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평소 자랑하던 패물과 아끼던 가구들까지 중고로 팔아치우며 친척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한 번 터진 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남편 민석 씨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횡령 혐의가 회사에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마누라 돈으로 허세 부리다 파멸한 놈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바꾼 도어락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쳐 시댁 거실 구석에 처박힌 그는 매일 밤 술에 절어 제 휴대폰으로 의미 없는 사과와 협박을 번갈아 가며 보내왔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줘. 우리 어머니 길거리로 나앉으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차갑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 10년 제가 이들에게 쏟아부은 진심과 자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자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뻔뻔함이 소름 끼쳤으니까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마당에서 여유롭게 저녁을 먹으며 변호사가 보내온 재산 압류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제 사업 자금에서 빼돌린 돈,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하나하나 법적으로 환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안락함이 제 배려 위에서만 가능했던 아슬아슬한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고모님은 결국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부도덕한 집안과는 한 피를 나눌 수 없다며 족보에서 파내겠다는 서슬퍼런 호통까지 치셨죠.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말 몸져 누웠지만 예전처럼 달려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할 며느리 지연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 과정을 아주 건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기분이었죠. 골물대로 골문 종기는 터뜨려야 낫는 법이고 거짓으로 쌓은 평판은 진실의 햇볕 아래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시댁은 이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지옥이 되었고 저는 그 지옥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완벽하게 남이 되는 일뿐이었습니다. 10년의 서름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지루하고도 치열했던 법정 공방의 마침표를 찍는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머리를 묶고 가장 당당해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이지연은 10년 전 시댁의 문턱을 넘던 그 기죽은 어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낸 강인하고 아름다운 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피고 박민석은 원고 이지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및 사업,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 2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 아니 이제는 남남이 된 박민석 씨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체면이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법의 심판 아래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그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웠는지 퀭한 눈등에 제가 선물했던 명품 정장은 어울리지도 않게 헐렁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지금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당했어. 횡령 소문 다 퍼져서 이 바닥에서 재취업도 안 된대. 우리 어머니는 충격으로 누워만 계시고. 제발 그 돈 다 가져가면 우리 보고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야? 그는 제 소매를 붙잡으며 마지막까지 추잡한 국어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향해 아주 서늘하고도 명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석아, 네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 기억나? 아꼈으면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이제 네가 그 말을 직접 실천하며 살 때가 된 거야. 내 월급 350조차 사라진 지금 그 좁은 시골 방칸에서 어머니랑 아가씨들이랑 옹기종기 모여서 아껴 쓰는 재미를 한번 느껴봐. 그게 네가 그토록 강조하던 가족의 도리 아니었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법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사라진 돈과 권력에 대한 비참함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몰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남편의 퇴직금까지 압류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는 이제 지방에 있는 먼 친척 집 문간방에 얹혀 살며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죠. 특히 저를 ATM 취급하며 명품백을 요구하던 셋째 아가씨는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요? 라며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에 단 한마디만 남기고 차단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방 말고 당신 인생을 직접 짊어지고 사세요. 돈으로만 단단하게 묶여있던 그들의 가짜 가족에는 돈줄이 마르는 순간 가장 잔인한 화살이 되어 서로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탓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시누이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10년 동안 저를 이용해 쌓아 올린 허상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공항 카운터에서 환불받았던 그 돈으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의 염치 없는 친척이 아니라 저를 위해 평생을 기도해주고 제 서름을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제 진짜 가족, 친정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비로소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최고급 요리를 드시며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한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전 사위 눈치 보느라 팔순 잔치조차 집에서 치렀던 아빠의 주름진 손등 위에 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을 위해 참는 인생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웃는 인생을 살아라. 네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란다. 아빠의 그 한마디에 10년의 억울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비행기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를 때 저는 지상에 남겨진 그 추악한 인간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전용 카운터에서 망신을 당하며 악을 쓰던 시어머니와 제 명품 시계를 차고 거들먹거리던 남편의 비겁한 얼굴은 이제 먼지보다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지에서 저는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로 살지 않겠노라고. 누군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당당하게 그건 당신의 욕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저는 이제 제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키워가며 제 능력을 오로지 저와 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시골 방구석에서 서로를 탓하며 이지연이 그때 왜 그랬을까를 곱씹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존재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눈부신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난 자리에 도단한 새살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건강합니다. 10년의 겨울을 견디고 찾아온 제 인생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진심으로 미소 짓습니다. 지연아, 참 잘했다. 장하다. 라고 제 자신을 칭찬해 주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부당한 요구에 숨죽이며 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토록 꿈꿨던 오직 저만을 위한 찬란한 태양 아래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십시오. 10년의 인내 끝에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지연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걸 오늘 사연이 똑똑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몰상식한 사연이나 혹은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복수극이 있다면 댓글로 아낌없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번 더 강력한 사이다 사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